제가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다음에 그 임차 건물이 경매에서 끝나는 과정까지의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각 시점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 임차인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얻으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보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겠죠. 네.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겠죠. 계약이 성립돼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예를 들어 2년을 계약을 했다고 해봐요. 2년이란 기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계속 연장할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받겠죠. 근데 이때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여기서 임차인의 권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서 예를 들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 전에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관을 임차 아파트나 임차 경매 목적물에 보내요.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최소한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모든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선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이 배당 요구 종기가 넘어가면 배당 요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첫 매각기일이 열리겠죠. 첫 매각기일이 열린 다음에 유찰이 되면 첫 번째 30% 정도가 최저 경매가를 다운해서 2순위 입찰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매각기일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당기일이 열릴 겁니다. 이 배당기일에 또 어떻게 이의를 할 것인지, 내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배당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표를 받아보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돼 있네. 이러면 어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런 쭉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순간순간 문제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만들어 온 법입니다.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민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행법규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과연 무엇인가? 아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나오신 변호사님이 설명을 드렸을 건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4가지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로 대항력. 대항력과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임대 기간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봐도 헷갈릴 규정들이 있어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매 절차에서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인이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계약의 동일한 효력이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그냥 그 등기상 소유권자가 된 순간에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나 임대인이 나는 싫다, 새롭게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나는 임차인 싫어, 이렇게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경매 절차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임차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 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입 신고하기 이전에 권리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하기 전에 근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 맞는데 경매 절차에서는 새로운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승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렇게 전입 신고보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담보가등기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대항력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그러면 그 조항을 따지면 아니 부동산 경매 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권리가 없어야지 그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항력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교재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충분히 받으셨을 건데 임대차가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65페이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담보 물건 중에 가장 우선되는 권리예요. 대한민국에서 권리가 가장 강한 놈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권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임금 퇴직금 있죠. 3년분 퇴직금하고 3개월분 임금은 이놈하고 권리가 똑같아요. 다른 권리는 얘보다 다 후순이에요. 근저당 아무리 먼저 돼 있어도 얘보다는 밀려요. 어떤 권리도 얘보다는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일정한 수준의 임차인 중에 그 중에 일부만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등기부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전입 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물론 이제 주택은 인도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임대기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죠. 자, 기본적인 이제 용어는 설명을 드렸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이 적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뭐가 적용될까요? 예,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차 계약만 해놓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경매되면 꽝이에요, 꽝. 예,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든지, 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사정상 주소를 옮길 수 없다. 근데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고민되는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전세권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을 할 것인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이걸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무효입니다. 전세권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에는 전세권은 월세가 없어요. 예, 전세금을 교부하는 거죠. 이건 월세가 차임이 있잖아요. 차임은 임대차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전세권이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으려면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별도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근데 그 부동산 등기법의 임차권 등기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다만 대항력만 있어요. 대항력, 아까 새로운 주인에게 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전세권 설정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저당 설정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근저당 설정의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품 대금일 수도 있고 임대차 보증금일 수도 있고, 예? 대여금일 수도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전세권은 건물에만 대부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이 경매되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건물에서만 우선 매질을 받는데 토지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배당을. 예. 근데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물론 월세 공제될 수 있겠죠. 피담보 채권에서. 하지만 토지 건물에서 우선 매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가끔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상담을 많이 받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해요. 아파트 시세가 2억이에요. 2억. 자, 1순위 근저당이 2천만 원이 1순위로 잡혀 있어요. 2천만 원. 자, 그리고 전세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천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1억 5천. 네. 자, 물어봐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거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예상 경매가가 낙찰가가 90%로 가정을 한다면 1억 8천이죠. 298. 1억 8천에 경매 낙찰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억 8천. 자, 경매 비용은 없는 거로 치고요. 자, 1억 8천이면 이 사람은 100%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이놈보다 센 놈이 있거든요. 네. 이놈보다 센 놈이 아까 얘하고 동질의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3년분 퇴직금, 3월분 임금. 그러면 이 주인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해서 사업하다가 망했어. 재산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이 아파트 하나밖에. 근로자들이 뭐 가압류를 한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3년분 퇴직금하고 임금이 1억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자, 이놈은 그 3년분 퇴직금 임금은 어떤 놈보다 더 세다 그랬죠. 우선 면적금보다 훨씬 세요. 얘가 먼저 전부 받아갑니다. 네.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두 번째, 그 세금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세금하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여기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4번을 한번 보십시오. 52페이지의 4번을 보시면 당해세, 그 다음에 가로 5번을 보면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당해세는 인원보다는 안 세요. 네. 인원보다는 안 세는데 인원보다는 세요.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목적물에 부과된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세 이런 거. 재산세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러면 그놈은 얘보다 세요. 그러니까 그놈이 먼저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법인세가 있으면 법인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돼요. 그러면 각 세금마다 그 세금의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기일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 이걸 참조하시고 이 법정 기일하고 이놈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 이 우선면제권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그 이길 0시에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 이틀 후에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순간 그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날짜하고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누가 더 우선되느냐에 따라서 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결국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소유자 임대인이 과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예? 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라든지 이러면 안전하게 뭐 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왠지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결국 이놈하고 똑같아요. 이놈하고. 네, 우선 면제권하고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우선 면제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우선 면제권은 경매 신청 자격이 없어요.
얘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임대기간이,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전세권자가 다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죠. 각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세대. 원룸이나 이런 것은 다 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3층짜리 원룸에 내가 2층에 방이 뭐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별지 도면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어디 무슨 번지 몇 층 아파트 2층 중에 별지 도면 표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몇 평방미터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얘는 경매 신청을 못 해요. 왜? 이것이 등기부상 구별이 안 돼요. 예? 이것만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에게 경매 신청권을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 손해를 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권 설정하면 어찌 보면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소를 못 옮기기 때문에. 근데 주소를 못 옮기면 전세권 설정할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하는 게 낫다니까요. 예. 예. 이 이제 전세권 설정이 나름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낭비하지 말고 전입신고,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최소한 전입신고가 중간에 펑크가 나면 안 돼요. 다른 데 전출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 존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야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제가 한다면,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임대차 기간을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 고민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소유자하고 계약을 할 때 나는 1년 계약을 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1년 계약. 자, 2년 계약을 하시겠다. 예. 예. 저 같으면 1년 계약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예요. 예. 임대기간 2년은 보장돼 있어요. 예. 임차인이 1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요. 나 못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근데 임차인이 1년 딱 끝나고 나 나가겠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유효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1년 계약하겠습니까? 2년 계약하겠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임대인이 많으시니까 2년 계약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이라면 2년 계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1년 계약하고 나서 2년을 주장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을 살았어요. 1년 살고 나 그때부터 2년을 더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때, 예? 1년 계약하고 나서 1년 끝나고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 더 살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느냐. 2년을 더 살 수 있다. 예,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더 살 수 없다 생각.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임차인의 과욕이죠. 예, 최소한 2년 동안만 권리가 인정이 되고, 다만 그 이제 계약 기간 관련해서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계 없네요. 예, 그 이제 계약 시점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 자,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당장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만 주고 내가 내일까지 나머지 900만 원은 보내줄게 이렇게 하고 구두로, 계약서도 안 썼어요.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중에 주기라고. 자, 이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계약서 안 썼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줬습니다. 예, 이거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에요. 낙성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고, 불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이 필요 없어요.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예? 계약서는 단지 증거로서의 작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사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예? 계약 당사자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확정이 돼야 돼요. 예. 다 됐잖아요. 아파트 지정했으니까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정해졌고, 그 다음에 보증금 정해졌고, 중도금 등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방법 정도의 합의가 된다면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방문 판매법이라든지 무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그것은 법에서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청약 처리 내가 하면 계약금 돌려줘 할 때 돌려줄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2배를 줘야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만 줬어요. 100만 원 주고 계약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예. 이 사람은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9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해약을 해야 돼요. 예. 대부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예. 아니, 나 특히 매매 계약도 특히 많이 그래요. 이제 분양 하는 아파트에 가서 그러니까 혹해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왔는데 나 그거 포기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고,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계약이 성립돼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계약은 계약금 지급되고 서로 계약이 해약이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에 돈도 안 내요. 잔금 기일에 돈도 안 내요.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때 계약금 몰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할 수 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제가 올 때 선물을 좀 사와야 되는데 선물을 못 사왔습니다. 몰수할 수 없다. 좀 어렵죠. 원칙적으로 몰수가 안 됩니다.
몰수를 하려면 위약금 약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문자 계약을 보면 누구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위약 시에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구가 없으면 몰수를 못 해요. 그러면 몰수를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예? 내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해 놓는다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만 증명을 하면 이 위약금, 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자, 1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급해서 보증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줬어요. 계약금을. 아니 나중에 부득이하게 위약을 하게 됐어요. 임차인이. 3천만 원 다 주려면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너무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법에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액. 보통 이제 그 인정되는 게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위약금 정도 금액을 법원이 그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예.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저기 시간이 부족하면 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 뒤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이 2년 동안 살다가 임차인이 발령이 나버렸어요. 서울에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가야 돼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주라고 했을 때 돌려주질 않아요. 예, 돌려받을 권리가 없겠죠. 왜? 계약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임대주택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면 계약의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가 뺏어 나가라. 예? 그러면 뺏어 나갈 때 공인중개사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예? 예. 이게 또 다툼이 많아요. 이게 아니 그 계약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아니면 쌍방 간의 계약 특별히 계약 위반 사유가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쌍방 간에 미리 계약서에 정한 경우, 해지권을 약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그 경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합의 해지한 경우, 계약 기간 중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합의 해지나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합의해야 돼요. 손해배상이나 그 부분도. 그러면 중개사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가 뺏어 나가라라는 의미 속에 중개사 보수는 네가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냐. 예. 이제 제가 법원 판례를 이렇게 뒤져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한 판례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의사표시 안에는 중개사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도 너가 부담해라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 임대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지나기 전에 6개월에서 한 달 안에 계속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자, 한 달 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부 다 계약 해지
뭐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 연장되겠죠. 다만 임차인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겠죠. 그러면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세? 줘야 됩니다. 네. 월세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 보수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부분은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아니 한두 달 지나면 임대인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때 임대인이 중개사 보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사 보수를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요. 예. 자,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 기간 동안에 하시다가 계약을 2년 해놨는데 1년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예. 그래 상속인들이 와서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 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될까요? 말까요?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예. 예. 우리 법에는 우리 민법에 보면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계약, 위임 계약.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위임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해지돼요. 임대차는 그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한다고 계약이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의 구속력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은 아까 계약의 구속력을 깨려면 합의를 하든지 만약에 사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써놓든지 두 개 중에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네가 뺏어 나가든지 아니면 계약기간 지나고 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까 그 임대차 보증금 만약에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제가 좀 빨리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소액임차인 관련해서 제가 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제일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내가 한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5억짜리. 자, 5억짜리인데 여기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설정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한 6억 정도 돼 있어요. 예? 6억인데 내가 소액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의 소액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경매시에 외관상으로만 보면 1순위로 보호되는 게 맞겠죠. 과연 이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제가 질문을 해도 참 어려운 질문만 하죠. 예. 이것도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까 제가 굉장히 센 놈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짜고 다른 선순위 권리자를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회행위를 심사하는 요건은 첫 번째, 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했는지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보증금의 액수가 적절한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외관상으로 봐서 이 권리관계를 보면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 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경위.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신분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행위보다는 완화돼서 심사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가 되면 배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배당 2라고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압류를 해야 됩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순위가 제일 꼴등이에요, 꼴등.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임차권 등기를 해 놓는 순간에 내 기존의 대항력, 전입 신고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내가 받았던 것 그 전부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주소를 옮긴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입신고를 못한 임차인이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이 사람도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권 등기를 하는 순간에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됐어요. 자, 민사소송을 하게 됐는데 또 이분이 아니 내가 그 계약기간 만료돼서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월세를 내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월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또 내가 이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다른 어떤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못 갚으면 연체자가 돼서 이자를 많이 물게 되는데 그 이자 임대인에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임차인은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 됩니다. 거주하는 동안에는 이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다면 그때는 월세를 안 내도 되겠죠. 예? 월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리고 이사를 갔다면 그것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인도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주택을 인도했다고 보냐면 요즘 아파트 다 번호키 있죠. 예, 임차인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0000번 비밀번호를 사용했는데 이사는 다 갔어. 그랬는데 키번호를 임대인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주택을 인도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예. 이렇다면 월세는 공제가 안 돼요. 왜 공제가 안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 보증금과 주택의
인도 의무,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예. 임대인은 이 집을 돌려받기 전에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는 거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제로 주택을 인도하진 않고 주택을 보증금 때문에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월세나 이런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세는 안 물어줘도 돼요. 다만 그러면 이자는 받을 수 있느냐? 이자는 받을 수 없어요. 예. 이자는 주택이 다 인도되고 나야지 그때부터 주택을 인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분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까지는 연 5%, 1년에 5%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 5%. 자, 그 다음에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 자, 이게 15%에서 바뀌었습니다. 6월 1일자부터 12%로 바뀌었습니다.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구법 연 15%가 적용이 되고, 앞으로 6월 1일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건 다 1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인이 자기 권리를 이런 권리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죠. 예. 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소송하는 중에 또 주인이 바뀔 수 있겠죠. 네. 소송을 내가 홍길동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아니 갑순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 상대로 소송하면 재판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버렸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 방법이 승계 참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또 판결이 났어요. 홍길동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받고 나서 보니까 주인이 또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바꿔달라. 그러면 법원이 승계 집행문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승계 집행문 부여를 해서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또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임대인 저놈이 고약하단 말이에요. 예?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래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싶다. 예.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칙이 있어요. 예. 과잉 경매나 과잉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가압류 신청서에 쓸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임차인이고 이런 내용을 쓸 텐데 그렇게 해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달라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보정을 합니다. 너가 그 해당 아파트나 건물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라. 네. 그러면 이제 소명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가액이 얼마고, 근데 나보다 센 놈들이 얼마가 있고, 추허서 면제권에 해당되는 3년분 임금, 또 당해세, 조세 이런 게 얼마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로 해서 못 받을 돈이 이 정도로 예상된다 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했을 때 과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겠죠. 예.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조사 집행관이 가서 현황조사를 해요. 자, 집행관이 왔는데 요즘 낮에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집행관이 가면 그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예. 근데 안내를 못 받는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소연하느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관 잘못을 따질 수 있을까요? 예. 집행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현황조사를 해서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그 점유자가 있는지 임차인이 있는 이런 것을 조사할 뿐이지 이 조사 보고서가 배당 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최적 감정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배당 요구 이제 종기일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임차인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배당 요구를 못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제 책에 보시면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경매와 배당 요구 종기 연기 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예. 예,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취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경매 파트만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 강의할 때는 보통 5시간에서 8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예? 5분 남았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그 행사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뒤에서 혹시 상담하실 분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조금 해드릴게요. 예, AS를 좀 해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 제가 상담 몇 건 했다 그랬습니까? 네, 14만 건. 네, 안 해본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건 제 머리에 많이 담아져 있고요.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제가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2주 동안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도 이제 외부 강의를 좀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강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형태의 강의 교재를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우리 직원 강의, 그 다음에 이런 거 세서 좀 그래도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사항만 이렇게 적어서 제가 2주 동안 새벽 5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특히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지 대항력이 없는지 그 판례를 제가 구별해서 잘 해놨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어떤 거고 이런 건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자, 아까 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비단 임대차 보호법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권자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압류가 무효입니다. 무효. 예. 어떤 분들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번에 그 빚이 몇 억이 있는데 파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파트 LH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500만 원 보증금 들고 가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하면 압류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 압류 금지 채권이에요. 예.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 때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은 파산 재단에서 제외가 돼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는데 파산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 재산을 다 내놓고 그걸 채권자들이 다 평등해서 배당받게 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 중에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제외를 해서 이건 네 거야 따로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할 때에는 재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돼요. 이게 청산 가치가 보장돼야 된다는 건데 이 청산 가치가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또 공제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천만 원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면제를 받을 게 있는데 내가 개인의 이걸 만약에 재산에 인정을 하려면 2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돼요. 개인회생을 하면 36개월 동안 10만 원 정도는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외를 시켜놓으면 2천만 원 빼고 갚아야 되니까 청산가치 보장하는 게 금액이 매월 갚을 금액이 적어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그 권리는 여러 법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